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사실 이게 전공이 아닌 내용으로 하게 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 저에게 맡겨진 내용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탈지식과 과학적 태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인문학과 관련해서는 흔히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문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여전히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이런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위기의 원인과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문학적 소양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인문학이 위기라는 말은 흔히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문대를 지원하는 학생 수가 줄고 이에 따라 인문대의 입학 정원이 축소되거나 일부 학과가 폐과 위기로 내몰리는 현상.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문학 관련 박사 학위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진 현상. 저임금 고용 불안에 비정규직 교원이 정년보장 교원을 떠받치는 체계가 인문학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인문학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특히 취업 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데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에 대한 그간의 대응책이 없었느냐? 네, 대응책이 있었죠. 근데 큰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인문학의 대중화, 전통적인 인문학 교수법에서 탈피하여 흥미있고 쉽게 인문학을 가르침으로써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좀 끌어보자. 두 번째는 인문학과 비인문학의 융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문예술, 인문경영, 인문공학 등 기존의 인문학에다 좀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생들의 요구에 좀 필요한 그런 다른 학문을 섞어서 가르쳐 보면 어떨까? 이런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문학의 대중화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중 친화적인 교수법을 넘어서서 대중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인문학이 무엇이기에 어떤 것을 대중화하겠다는 것인지가 좀 불분명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학 지식, 역사 지식, 철학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인문 지식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문학의 대중화라고 부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과 비인문학의 융합의 문제는 취업에 유리한 학문을 인문학과 섞으면 과연 취업률이 올라가겠느냐 이거 측정해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 필요하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이를 수강하면 될 일인데 인문학과 경영학을 융합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융합이 인문학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융합을 통해 사회가 원하는 능력이 키워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융합이 의미가 있으려면 기존의 인문학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들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의 분과학문 체계로는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그동안의 인문학과 비인문학의 융합을 추진했던 경험에서는 이런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적 소양 문제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 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삼성에서는 2011년부터 인문학적 소양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통섭형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금도 이제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삼성 직무적성 검사에서 종합적 사고 역량과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기업들도 비슷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적 소양이 과연 언어 지식, 문학 지식, 역사 지식, 철학 지식을 말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갖췄다고 해서 창의적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이 높으리라고 회사에서 과연 기대할까? 어떤 지식이 있으면 우리 삼성에서 요구하는 이런 인재가 길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문 지식의 습득과 인문대에서 흔히 진행이 되는 인문 지식의 습득과 사회가 원하는 인문학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인문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자유민 학문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제 고대 사회는 이제 자유민, 노예,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유민 학문은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유민이 그에 합당한 교양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었습니다. 또 이제 알렉산더 대왕 사후 그의 영토였던 곳에서는 그리스식 생활 방식을 준비시키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으로 엔키클리오스 파이데이아라는 교육이 있었는데, 이 역시 훗날의 자유민 학문과 같은 학문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주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였는데, 우주에는 수학적, 기하학적 조화가 있다는 믿음에서 천문학, 수학, 기하학, 그리고 음악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요. 또 이제 고대 도시국가에서는 시민들에게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사학적 능력과 공적인 말하기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됨에 따라 수사학, 문법, 논리학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문법에 해당되는 그라마티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까지 그라마타, 문자의 사용법을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제가 이 자유민 학문에서 얘기하면서 문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때의 문법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문장의 문법이 아니고요, 문자의 법입니다. 문장의 법이 아니라 문자의 법. 그러니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그 당시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학도 이제 지금의 논리학보다 변증법에 가깝죠. 고대 사회에서는 자유민이 시민 생활에서의 능동적 역할, 공개 토론이나 자기 변호, 배심원, 군 복무 등을 하려면 위의 세 가지 능력이 필수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학문이 가르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5세기 후반에 출생하고 6세기 초까지 활동한 보에티우스는 자유민 교육을 두 부분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문법, 논리학, 수사학으로 구성된 3과,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으로 구성된 4과입니다. 이 트리비움이나 쿼드리비움이라는 용어는 이 보에티우스가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3과는 인문과 관련된 과목이고 4과는 천문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사실은 이제 순서는 이제 천문이 먼저고 인문이 나중인데, 일단은 이렇게 3과, 4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과가 훗날 인문학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흔히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제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이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고도 하고 스투디아 후마니오라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근세 초에 콜루치오 살루타티가 키케로부터 차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이 이제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는 문법, 수사학과 시학, 역사, 도덕 철학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이 15세기 수많은 이탈리아 대학에서 가르쳐졌습니다. 근데 키케로가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는 말로 가리켰던 학문은 이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었습니다. 근데 근세에 사용된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는 그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키케로가 바라보는 인간관과 근세 인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케로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우주의 일부일 뿐이라고 이해한 반면에, 근세에서는 인간을 우주와의 관계를 떠나 내적 자아를 바탕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는 개념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는 중세까지 가르쳐진 3과를 잇는 한편 현대 인문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대학의 인문대학이 문학, 언어학, 역사학, 철학으로 구성된 것도 이러한 역사를 반영합니다. 물론 이제 이 카우프만을 위시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때 인문학을 인간 정신의 표현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보고, 거기에 미술, 음악 등을 인문학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인문학의 미래에 대해 언급한 카우프만도 인문학에 예술, 음악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도화된 한국대학에서는 미술, 음악과 인문학의 거리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거리보다 더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상의 이제 서론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탈지식의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 문학, 언어학, 역사학, 철학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이러한 분과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들 분과 학문의 지식은 공학의 지식이나 자연과학의 지식은 물론 사회과학의 지식에 비해서도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리오타르가 얘기했듯이 정보화 시대에서는 지식이 진리나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체계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따른 수행성에 따라 평가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인문학의 수행성은 열등합니다. 더구나 정보화 시대에서는 지식의 가치가 격화될 뿐더러 검색이 일상화되면서 인문 지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힘들게 지식을 습득할 필요성도 줄어듭니다. 이 점에서 인문학이 인문 지식의 습득과 전수에 머문다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로 네 가지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 네덜란드 랜스보드라는 학자는 비판적 사고, 문화의식, 역사적 책임, 성숙한 민주적 시민 양성을 여러 학자들의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서 종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의식이라는 것은 문화적 인식이 정치적, 경제적 지배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 안에서 제기되는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집단적 사고 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책임과 성숙한 민주 시민 양성은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인문학이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바라고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 인문 지식의 습득이라는 결과와 구분되더라도 인문 지식의 습득과 무관하지 않다면 인문 지식의 습득을 통해 달성되는 다음과 같은 능력과 태도가 인문학이 추구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판적 사고, 분석하는 기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윤리와 도덕에 의해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태도. 예를 들어서 가와 나를 보면 이게 왜 그렇지? 무슨 뜻이지? 어떤 의의가 있는데 기존의 이해를 넓혀주는가? 다른 사항과의 연관성은 근거는 무엇이지 등과 같은 질문을 하는 능력과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상당수 대학에서 대학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영어 강의 비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 교육의 국제화가 뭐지? 어떤 점에서 필요하지와 같은 분석적 이해나 비판적 사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강의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곤 합니다. 국제화가 국제적 수준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소통이 되는 교육을 의미한다면 영어 강의는 이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교수자와 학생들이 영어로 강의 내용을 전수하고 이해하려면 강의의 수준을 낮추고 강의 내용을 간략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국제화가 외국인 학생 유치와 연관되는 맥락이라면 외국인 학생의 대다수가 비영어권 학생이라는 현실도 이 문제를 복잡하게 합니다. 이 문제는 대학 교육이라는 맥락 속에서 국제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영어 강의 비율을 높이면 국제화가 진전된다는 명제가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이러한 명제를 입증할 근거들은 무엇인가, 영어 강의 비율을 높였을 때 연관되는 다른 문제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능력과 태도가 요구되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인문학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태도는 이견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토론의 기반이 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윤리와 도덕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피치 못할 사정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정당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하지 말자와 같은 규범에서 무단의 정의는 무엇인가? 개별적 맥락에 따라 이러한 규범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는 인문학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잘 풀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세부 분야를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문법 과목에서 학생들은 한국어의 격과 격조사의 여러 용법에 대해 배웁니다. 그런데 격과 격조사의 여러 용법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거의 관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인문대에서 한국어 문법 과목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인문학적 능력과 태도가 길러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문학에서는 격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 격이란 무엇인가, 모든 언어에 격이 있는가, 격이 없는 언어는 무엇이 격의 역할을 대신하는가,
왜 인간 언어에는 격이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인간 언어의 특성을 탐구하고 이를 다른 현상과 연관짓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단어보다 더 큰 구성을 형성할 때 흔히 이제 중심이 되는 단어와 이에 의존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 중심어와 의존어가 맺는 관계가 무엇인지는 언어 해석에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중심어와 의존어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의존어에 표시하는 거, 중심어에 표시하는 거, 특별한 표시 없이 어순을 통해 표시하는 거, 양쪽 다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은 중심어와 의존어의 관계를 의존어에 표시하는 체계고 모든 언어에 격이 있지 않으며 격이 없는 언어는 BCD의 방식으로 그 관계를 표시합니다. 인간 언어에 격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어가 모여 더 큰 구성을 형성할 때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이처럼 구조화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전산처리든 언어를 응용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인문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능력과 태도에 의해서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컨대 사회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필요하는 이유는 그가 인문 지식을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인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중요한 능력과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문대에서 문학, 언학, 역사, 철학을 공부하는가?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추론하고 연관짓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기에 문학, 언학, 역사, 철학이 가장 적합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인문대가 성립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학이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려면 지식 위주의 인문에서 벗어나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에 구성하는 개념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과 방법론에 대한 과학적 탐구 능력, 기존 지식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발상을 하는 창의력을 키우는 본연의 인문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간의 인문학에서도 이러한 능력과 태도가 중요시 되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살았던 인도의 파니니가 개발한 문법에서는 복잡한 표현 모두가 유한계의 단위를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는 발상과 누구나 그 규칙을 적용하면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알고리즘적 사고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는 자료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자료들이 서로 모순된 경우에 자료들을 분석하여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는 절차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수사학에서는 설득력 있는 논거의 탐색 방식에서 성과를 내었고 플라톤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토론의 실행 대신에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사람 간의 대화가 두 관점 모두의 이해를 달성하는 길임을 드러냈습니다. 중세 문법에서는 최소 대립상 기법을 발견하고 계층적 문장 구조를 드러내고 동사를 계사와 형용사로 환원하는 발상을 합니다. 이 모두 인문학이 지식 위주가 아니라 지식은 인문학을 하는 도구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과학적 태도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인문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마 과학과 대립되는 것으로 인문학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인문학 역시 과학적 방법론을 취한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간의 인문학에서는 인문학에 수반되는 과학적 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인문학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탐구하기 위해 실험과 관찰을 하고 세계가 작동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방식을 식별하고 세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 가장 비슷한 것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됨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이제 과학적 탐구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실세계에 대해서는 모형을 세우기도 하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자료를 얻기도 합니다. 모형은 추리와 계산을 통해 예측을 하는데 이때 실세계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평가됩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실세계에 대한 모형을 구성할 때 모형은 이론적 가설의 성격이나 통계적 가설의 성격을 띱니다. 자료가 예측과 일치하지 않으면 모형이 실세계에 적합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죠. 그런데 일치하면 모형이 실세계에 적합하지 않아도 예측이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더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예측을 하는 다른 모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과 자료가 일치하고 그러한 예측을 하는 다른 모형이 존재하지 않을 때 현재의 모형이 실세계와 일치하면 예측이 됩니다. 모형이 실세계에 적합하지 않아도 예측이 자료와 일치할 수 있다면 자료가 모형과 실세계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판정이 됩니다. 인문학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은 문제 상황을 정확한 언어를 통해 규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포포가 얘기하듯이 신은 존재하다 같은 명제가 인문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 신이고 무엇이 신이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고
어떤 현상을 존재한다고 볼지 불분명해서 명제의 타당성을 증명하기도 반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명제를 다루는 학문들이 존재한다면 이는 인문학과 구분되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학에서 다루는 명제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경계가 있는 개념의 정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규정된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는 규정된 문제에 대한 모형을 세우는 것으로서 가능한 이론적 가설을 찾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접근 방식이 지니는 논리적 근거를 따져보고 평가하는 작업들이 수반되며 근거와 주장 사이의 관계가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등이 논의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컨대 중세한국어에서 선어말음이 시옷이 쓰인 환경을 조사해 보니까 시옷이 쓰인 서술어의 주어가 복수임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바탕으로 시옷이 복수 표지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술어에 시옷이 쓰이는 것과 복수주어 사이에는 긍정적 상관성이 존재하지만 시옷이 복수주어이기 때문에 그 서술에 시옷이 쓰인다는 인과성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비판하면서 이론적 가설을 세우고 세 번째는 이와 관련된 긍정적 증거, 부정적 근거를 조사하고 근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데 이를 종합하여 기존에 제시된 방식과 다른 새로운 해결책이나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하나의 결론은 고립적이지 않고 기존의 다른 사실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이 결론이 영향을 끼치는 전체 맥락 속에서 기존의 다른 결론과 맺는 관계까지 면밀하게 고찰하게 됩니다. 포퍼는 이론은 이를 반박하는 반복 가능한 결과에 의해 반증된다고 하였는데 인문학에서 다루는 명제 역시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에서 습득한 과학적 태도는 의사결정을 할 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를 결정할 때 비교적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긍정적 근거를 찾으면 되지만 불확실한 경우는 더 나쁜 선택지를 배제하기 위해 부정적 근거를 찾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근거와 결론이 맺는 관계가 상관성의 관계에 있을 때 이를 인과성의 관계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결론이 기존의 결론들과 맺는 함의 관계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학은 표류하고 있으며 노를 젓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배의 방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인문학의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소수학문이나 기초학문의 보호 그리고 학문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시장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인문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문학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인문학의 대중화나 인문학과 비인문학과의 융합을 그 대책으로 제시합니다. 이 모두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사회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문학, 언어학, 역사학, 철학에 대한 지식을 갖춘 것으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은 사회의 요구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고 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은 이러한 인문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문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습득한 능력이나 태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인문학의 방향 중에 하나는 탈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문학은 소위 인문학적 상상력과 같은 모호한 능력 대신 과학적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개념이 분명히 정의될 필요가 있고 문제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세우고 엄밀한 자료와 근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근거와 주장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분명히 하고 결론이 나면 기존의 다른 결론들과 맺는 관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태도를 통하여 인문학이 진행된다면 이는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또 다른 방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인문학 외부가 아니라 인문학 내부에 있습니다. 지식 위주의 인문학에서 벗어나 지식을 구성하는 개념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과 방법론에 대한 탐구 능력, 기존 지식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발상을 하는 창의력을 키우는 인문학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과학적 태도를 바탕으로 이를 수행한다면 사회가 인문학을 요구하는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인문학의 두 방향을 추진하려면 교수 방식의 변화 외에도 인문대의 구조도 이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문대는 언어나 국가별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문학과 언어학이 과잉 대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이나 철학도 언어나 국가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은 언어 교육까지 섞여 있어 인문학으로서의 언어학이 설 자리가 좁습니다. 인문대는 철학부, 문학부, 언어학부, 역사학부의 4개 학부로 개편하고
그 내부에 선택 전공을 두는 방안이 인문학을 하기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철학부는 인문대 학생들에게 과학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과목들을 더 개발하여 본연의 역할 외에 다른 학부와의 교량 역할도 할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인문학이 탈출하는 방법을 내부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방법으로서 탈지식과 과학대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렸다 들으셨죠? 예. 자, 그러면 토론을 듣겠습니다. 토론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정혜중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인문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자, 정혜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정혜중입니다. 제가 임동훈 선생님이랑 4층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학과가 다르기 때문에 토론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안을 받았고 아까 임동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공이 아니신데 사실 저도 인문학에 대해서 혼자 고민은 많이 하지만 본격적으로 공부는 안 해본 상황에서 토론을 두서없이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토론문은 미리 제출했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토론문을 좀 짧게 빨리 읽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의 위기는 더 이상 새로운 문제 제기조차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상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문대 지원 감소, 학과 통폐합, 박사 학위 구조자의 고용 불안정은 이미 거부나 저항이 되지 못한 채 관리되는 위기로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 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우려를 표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동의 대응 전략을 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근본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제와 오늘 진행되고 있는 본학술대회가 인문학의 위기를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보호의 문제로 환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시대라는 구조적 전환기 속에서 인문사회 학문의 역할과 제도의 위치를 새롭게 설계하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기술 중심의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규범, 정책, 학술 체계 속에서 인문학이 어떤 방향으로 기능해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본학술대의 취지는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을 맡은 임동훈 선생의 발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정면적으로 응답하는 발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인문학의 위기를 외부 환경이나 사회의 몰이에서만 찾지 않고 지식 위주의 인문학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내부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특히 인문학의 핵심을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태도라는 훈련 가능한 능력과 태도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학술대의 문제의식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한 단락 지나서 마지막 줄입니다. 선생님의 발표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인문학이 미래를 보호하거나 동정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갱신의 과제로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위주의 인문학에서 벗어나 탈지식의 방향으로 나가고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태도를 명시적으로 훈련하는 학문으로 재정립될 때 인문학은 AI 시대의 사회적 설득력을 다시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발표는 인문학자 각자에게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되돌려줍니다. 학생들과 소통 방식, 비판 능력의 제고, 그리고 과학적 태도를 어떻게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며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만드는 발표였습니다. 전체적인 논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임동훈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그 유화여대에서도 이런 얘기를 발표를 한번 하신 적이 있고 그때 과연 이 역사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떠한 능력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2년 전쯤에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또 고민만 하다가 또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자각을 하고 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또 학장으로서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구조개혁 이게 사실은 그래야 할 것 같은데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그리고 그 발표를 하셨을 때 좀 다른 선생님께서들 좀 약간 좀 이렇게 비판적인 뭐 그런 좀 시각도 있지 않았나라고 제 느낌이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선생님의 그러한 견해나 모든 발표 내용에 되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좀 궁금한 점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탈지식과 과학적 태도는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가리지 않고 오늘날 대학교육 전반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인문학 전반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규정은 일부 대학에서 인문학 전공학과를 축소하거나 폐과하고 인문학을 교양교육으로 대체하려는 제도적 논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구상에서 전공으로서 인문학은 탈지식 이후에 무엇으로 성립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학, 언어학, 역사학, 철학과 같은 전통적인 인문학은 더 이상 전공 지식의 축적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어렵다면 이들 전공이 확보해야 될 전문성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전문성은 비인문학 전공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아가 교양인문학과 전공인문학은 현재와 같은 분리된 구조로 유지될 수 있는지 혹은 기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탈지식 인문학과 과학적 태도의 강조는 사회가 인문학에 요구하는 능력과는 분명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동시에 전통적으로 인문학 연구자를 양성해온 대학원 교육과 일정한 긴장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구상하시는 인문학의 미래 속에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탈지식 인문학이 연구 중심의 인문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대학원 교육 차원에서 어떠한 논의와 제도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결국 교육 중심 인문학과 연구 중심 인문학 사이의 균형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질문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선생님께서는 인문학의 위기를 외부 환경이 아니라 인문학 내부에서 찾으시면서 교수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인문대의 구조 개편까지 제안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한 구상이 전제하는 대학에서의 인문학의 제도적 지위는 무엇인지 보다 분명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대학은 인문학을 교양 역량을 제교하는 교양 영역으로서 이해하는지, 전문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영역으로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이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도로 재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이 둘의 병행이 필요하다면 현재의 학부 체제와 평가 구조 속에서 그러한 선택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자와 토론자 두 분이 같은 대학에 재직하고 계셔서 이렇게 토론을 부탁드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동훈 교수님은 이제 국어학 전공이시고 그리고 정혜중 학장님은 이제 사학 전공이시니까 인문학 내에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부탁드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많아서 여기 토론자께서 하실 질문이 많은데 지금 일일이 답변을 하시기는 조금 지금 시간상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아니면 지금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나중에 몰아서 그럼 어쩌면 시간이 없으면 끝나고 애프터에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인문학과 교양교육이 구분이 되느냐 이런 말씀 처음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문학과 교양교육이 구분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양교육은 이제 뭐 흔히 이제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문학은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러 들어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문학에서 뭐 문학, 뭐 역사, 철학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5가지를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도 길러질 수 있는 것이고 사회과학을 하면서도 길러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런 능력을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닐 뿐더러 지식으로서 결과로서 생산된 어떤 지식의 효용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문학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문학만 오로지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리는 게 좋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인문학만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인문학은 이제 교양교육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끊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서로 이제 연관되어서 함께 뭐랄까 교육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인문학을 해체해서 교양교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문학은 그 자체로 사실은 이제 연구하고도 연결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격이란 무엇이냐 등등을 따지면서 인간의 본질을 찾는 과정 자체가 창의적인 어떤 탐구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구하고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어서 교양교육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인문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제도를 인문대는 아까 저 말씀하신 마지막 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의 인문대의 어떤 구조를 학과별로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인문학을 좀 지원해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근데 저는 그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 AID 시대라고 하지만 50년, 100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그 틀이 계속 유지돼서 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인문학의 가장 적합한 구조냐 그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망하는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를 쪼개서 하면은 국문과 몇 명, 뭐 불문과 몇 명 하면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그 선망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학과 소속 교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해요. 우리 학생들 확보하고. 이런 시각, 우리 시각을 버리고 이 사회가 필요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한테 좀 불리하더라도 그 결과를 우리가 항상 고려해서 그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대학원도 이제 연구 과정하고 이제 인문학이 연결됐다고 하지만은 학부는 이렇게 통합이 됐지만 대학원은 이제 다양한 세부 전공으로 쪼개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도 이렇게 이제 학부에 어떤 소속하고 대학원 어떤 소속이 양쪽으로 여기는 광역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는 좁은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소속도고 하나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문학 해체되고 교양교육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오히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양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인문학의 장점이다. 우리는 오히려 그게 이제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청중 플로어에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로써 세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의 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이 세 번째 세션에서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그 AI 시대에도 그 인문학의 존재 이유가 충분히 있다, 혹은 존재 이유가 더 절실하다라는 사실을 재삼 확인은 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도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AI 시대에 AI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AI 시대에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인문학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인문학의 학문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전체 주제인 인문사회 제도 설계와 관련해서도 우리 그 국가의 정책을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앞으로 AI 시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